부동산 시장에는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예. 소득 기준으로 올라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집을 선택해야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다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똑똑한 한 채를 구하는 것이,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개발자, AI 엔지니어 강병호님 3번째 출연이죠? 네, 어서 맞습니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확 달라요. 기존에는 우리가 AI 산업의 어떤 플라이휠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 네.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기업 분석이었는데, 야, 이번엔 어떻게 부동산까지 섭렵을 하셨어요? 네. 천재입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부동산도 실전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 페이스북 그 패친들 대상으로 부동산 강의도 되게 오래 네.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좀 부동산 투자 경험이나 자산도 꽤 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병호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또 공개하시기는 부담스러워하셔서.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아파트 여러 채 있다 정도까지만. 네. 네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있으면 저는 막 맨날 떠벌리고 다녔을 텐데. 해서 부동산 시장도 실전 투자자로서, 그리고 뭔가 AI 엔지니어다운 막 어떤 수치, 데이터로 접근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투자하는 그냥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입지, 감, 네. 아파트 브랜드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퀀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결국 부동산도 퀀트적으로 접근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입지가 좋다고 하는 게 계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게 입지가 좋은 건가 계량을 하고, 또 그대로 했을 때 이 계량한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게 뭐가 있을까, 안전마진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안전마진은, 부동산은 어떻게 안전마진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얘를 투자해 봤을 때 얘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추정을 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식 쪽에서 안전마진은 여기 뭐 그레이엄 형님도 여기 계시고 뭐 버핏 형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파트에서도 안전마진이 있다. 네. 그 부동산 투자를 그러면 시작을 한 게 한 언제쯤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생 졸업하고 바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대학교 졸업했는데 돈이 있어요? 네, 열심히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박이시다. 네. 대학생 때도 돈을 좀 버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뭐 과외를 하거나 이런 되게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와.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 자체는 관심이 많았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음아파트 갭 투자자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 네 꿈이 뭐니? 저는 아파트 갭 투자입니다. 네,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음아파트 갭 투자자였습니다. 이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뉴스 기사에서 음아파트 배경으로 어떤 직장인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요즘에 빚 갚느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뭐 영끌족이었나? 네, 그 당시에 연결족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고등학생 때.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이게 나의 미래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부동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기사 그때 그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아주 그냥 노후까지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항상 어느 시점이 되든 간에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도 집값은 비쌌어요. 네. 심지어 조선 시대에도 집값이 되게 비쌌대. 한양에 집이 별로 없었대. 네.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2010년대에도 뭐 집값이 폭락하네, 뭐 장기 뭐 어떻게 되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집값은 지금 뭐 얼마입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거의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네. 하여튼 2025년 버전으로 우리 걱정을 합시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시장 서울도 좀 이제 기울어 간다? 상승 끝났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집값이 오르는 가장 원인은 소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 거는 대한민국처럼 GDP가 꾸준하게 성장한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GDP 오른다는 거는, GDP는 소득과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 그건 합친 거죠. 네, 다 합친 건데, 수출과 수입을 다 합친 건데,
우리나라 GDP가 꾸준히 성장을 했으니까 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 큰 개념에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음. 그럼 2025년도에 집값은 어떻게 될 건가? 음. 결국 국가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수출 성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편인데 네. 물론 고점 대비해서 내림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작년도에 수출을 역대 최대를 찍었잖아요. 예. 그럼 수출을 최대로 찍은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은 반등을 많이 했거나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집값도 수출이 계속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 정도 아니면 수출의 성장폭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출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들은 보합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라서 완전 극과 극을 갈 수도 있겠다. 네. 양극화네, 양극화. 네, 양극화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양적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적 성장 중단됐다는 얘기를 10년도 더 전부터 다시 듣고 있었는데 올해 GDP 성장률도 1%대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정말 질적 성장이거든요.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 중반을 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기업이 1% 중반을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되는 기업들은 되게 잘 될 거고 안 되는 기업들은 안 돼서 평균이 1% 중반대가 나오는 건데 결국 잘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잘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집값들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직장이 많은 쪽은 집값이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꺾인 시대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완전히 양극화돼 버리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GDP라는 숫자도 1%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질적으로 잘 골라야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인구 감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구역으로 국가로 가버리고 있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탈이 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인구 감소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인구 감소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인구 감소로 집을 살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 감소. 네, 기본적인 논리는 그건데 그럼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갈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인구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진 않고 네. 인구가 감소해서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저하되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늘어날 거라 여전히 그분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집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도 쇠퇴를 해서 잘 안 되는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소득이 더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GDP 얘기해 주셨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도 그게 성장하는 지역이냐 소득이 늘어나는 지역이냐 네. 어떤 뭐 배후 지역에 따라서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그럼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제목은 2025년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항상 최고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6가지 궁금증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먼저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서울에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지역들 강남, 용산, 서초, 송파가 있고 그리고 전고점 수준 22년도의 전고점 수준이 종로, 광진, 마포 이렇게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에서 2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막 갈리고 있고. 네, 갈리고 있고 이걸 조금 바로 보시기 좋게 정리하면 이런데요. 예. 빨간색들이 신고가 지점, 오렌지색이 전고점, 노란색이 고점 대비 5% 정도 빠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여기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올랐고 다른 지역들은 거의 따라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동그라미가 없는 지역들은 꽤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1년 2분기 정도 고점 대비 10% 하락한 게 현재 서울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실 집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도 그 고민하시던 시점이 21년도 중반이셨으면 안 사신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도 21년 듭니다. 말 22년 초에 거의 피크가 네. 됐었으니까. 네, 22년의 피크였으니까 그때 따라서 안 사셨으면 21년 중반에 고민하시고 안 사셨더라도 사실 손해보다는 이득을 보신 상황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지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지수가 21년 중반과 동일하다고 해서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렇죠, 게 그렇죠. 그동안의 물가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있고. 네, 사실 내린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1년도에 집을 안 샀던 사람한테 25년은 기회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기회냐 아니면 여전히 경계해야 될 지점인가 봐야 되는데 다른 지역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보면 성남시 쪽은 마이너스 5% 정도, 부천은 마이너스 10%. 부천이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했고요. 반등을 한 거예요? 네, 반등 저점을 다지고 많이 반등을 한 상황. 네. 고점 대비 약 10% 빠진 정도입니다. 수원, 안양, 안산 쪽, 고양, 용인은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상태라서 여전히 회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을 보시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든 지역을 보실 테니까 네. 다른 지역들 요 참고해 보시면 대체로 21년도 정도의 가격을 21년 초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많이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강원도는 조금 크잖아요. 커서 강릉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강릉은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거고 강원도 평균은 5% 정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릉이 더 빠졌다고요? 네, 강릉은 22년도 대략 4월에서 7월 정도부터 전국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강릉은 그때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좀 뒤늦게. 네, 많이 뒤늦게 올랐는데 그때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상태라서 아직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늦게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강릉이 산업군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 속도도 느리다고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참 많이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진단하면 우선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네네. 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씩 오르다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점이 23년도인데 네네. 완전 저점에서는 벗어나서 21년도 중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고민되는 시점이긴 하실 것 같아요. 뭐 주식이나 아파트나 네. 최바닥에서 사고 싶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 저때 살 걸. 네. 똑같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등하고 나서는 여기서 또 이 가격에서 고민이 되는 거고. 네. 똑같네요. 네. 비슷합니다. 음.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을 사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좀 보면요.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음영친 부분이 인구 감소입니다. 예. 인구 감소를 20년부터 하고 있고요.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감소한 줄 알았는데 21년도부터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은 소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주택 가격은 소득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집을 사면 다 오른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놓치고 있는 게 그동안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얘는 원화환산 GDP인데 실질 GDP인데 네. 우리나라의 GDP가 너무너무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당연히 올랐던 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사서 오르는 게 아니고 나라가 성장하니까 주택 가격도 올랐던 건데 그렇죠. 그게 성장이 너무 당연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을 사면 다 오르는 거라고 많이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주택 가격과 소득 간에 좀 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만 보고 판단하면은 아쉽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적절한 분석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을 추려봤습니다. 네. 인구 감소를 했고 아니면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고 또 수출을 많이 하거나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 중심을 봤는데 세 국가를 뽑았습니다.
비슷한 나라들 제조업 강국. 네, 제조업 강국, 수출 경쟁력이 있는 곳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군데를 뽑았거든요. 네. 뽑았을 때 독일의 GDP, 그냥 각 국가들의 GDP랑 주택 인덱스 간의 비교를 해봤더니 네. 상관관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한 0.5를 넘어가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0.88, 0.99, 0.72가 나와서 꽤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과 GDP를 이제 소득의 프록시로 보는 건데 네. 간의 연관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는 건 독일의 GDP인데요. 음영친 부분이 인구 감소 기간을 표시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구 감소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구 감소 기간 때는 GDP가 올랐다가 내리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올랐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올랐다가 약간 추춤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독일의 주택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기간에 GDP가 오른 구간들에는 주택 가격도 올랐고 인구 감소 기간에서도 약간 시차는 조금 다르지만 GDP가 오르면서 나중에라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GDP가 늘어나면 네. 집값은 오르더라.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관계수를 보면 이게 올랐을 때 똑같이 올랐냐 내렸을 때 똑같이 내렸냐 이 비율을 보는 건데요. 0.88로 높은 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인구 감소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에서도 GDP의 변화 지점과 그다음에 주택 인덱스의 변화 지점을 보면은 여기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GDP 그러니까 소득의 증감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를 독일의 사례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탈리아를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GDP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잖아요. 네. 변동이 좀 있고 여기 인구 감소 기간에서 GDP가 좀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주택 가격 인덱스를 보면 GDP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GDP라고 하는 국가의 소득이 주택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GDP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으로 보고 분석했을 때 적절한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일본을 보면 좀 다르거든요. 일본이 우리가 이 구간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 구간 동안에는 GDP가 변동은 좀 있었지만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거의 성장이 없었던. 네.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거의 보합 상태인데 네네. 주택 가격을 보면 80년대 엄청 말에 많죠.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다가 인구 감소 기간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앞쪽 슬라이드랑 같이 보시면 일본은 약간 다릅니다. 저기는 뭐 완전 버블이 끼었던 네. 나라니까. 네, 버블이 끼었던 나라라서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소득의 측정 지표로 GDP를 쓰고 있다. 근데 GDP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GDP가 소득으로 쓸 때 꼭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GDP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득으로 적절할까요? 요즘에는 약간 GDP의 중요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국내 총생산인데 네. 기업들은 다 국외에 가서 생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일자리는 또 국내 측면에서 보면 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다 로컬에서 사니까 그렇죠. 지분 로컬.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GDP에서 여기 이 부분 네.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렇죠. 무역 수지로 구성되어 있던 그렇죠. 부분에 수지출. 집중을 네. 했습니다. 네. GDP를 구성할 때 우리는 소득을 가장 쉽게 측정하는 지표가 GDP지만 여기에는 소비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 투자, 정부 지출. 기업 투자고요. 그렇죠. 정부 기업 투자, 지출, 건설 투자도 있고 무역 정부 수지 지출. 이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음. 먼저 GDP를 분해해 보면 소비 쪽을 보면요, 일본은 인구 감소 시기에 소비가 정체를 했습니다. 이 말은 GDP가 오른다고 해도 소비 때문에 GDP가 오른 건 아니고 아니죠. GDP가 빠진다고 해도 소비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걸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 GDP에서 소비는 민간 소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 집값을 볼 때는 소비는 빼는 게 적절했었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케이스론. 투자를 봤을 때는 인구 감소 시기에는 서브프라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다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마치고 다시 투자를 늘려서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투자는 인구 감소 시기에는 GDP를 늘렸지만 네.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GDP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는 있는데 장기 GDP의 보합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일본 GDP의 장기 보합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집값에 중심을 주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을 볼 때 투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정부 지출을 보면 일본은 거의 돈이 많은 국가니까 거의 상수처럼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그냥 쭉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꾸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에는 주택 가격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뺐고요. 마지막 남은 게 무역 수지입니다. 근데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무역 수지만 보면 또 일본이 원자재 수입이 많아서 수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수지에서 수출과 수입을 이제 같이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역 수지가 좋아야지 나라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만 놓고 보면 네.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집값인 거고 집값에서는 저는 수출이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죠. 생산해서 팔아야 되니까. 네. 팔아야 되고 그 팔아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는 되니까. 거고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면 그 소득이 가계로 이전이 되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해서 여기에서는 수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접근을 했고요. 그러면 일본의 수출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 우선 일본 수출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오면은 인구 감소 시기에 수출이 꾸준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지랑은 다르게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 시기를 포함해서 보면 일본 수출과 주택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고 수출이 감소할 때는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데이터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혹시 일본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많이 오른 상황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지부진할까요? 일본도 이제 위아래 진폭이 너무 컸었고 80년대 후반이랑 거의 2020년 초반까지. 네,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도심지는 회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외곽 지역은 거의 빈집들 엄청 많고 네. 거기 양극화 엄청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거의 비슷하고요. 네. 양극화가 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수요인데 네, 그 수요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겠죠. 네, 뭐 약간 들어서 좀 노인들이 사는 지역일 수도 있겠고 음. 노인들마저도 사실은 요즘 노인들은 도심지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자 하고 네, 그러니까 저기 지역에는 뭐 빈집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네, 철거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던데요. 네.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현상은 거의 저도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원인을 찾아보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본에서 수출이 많이 하는 기업들,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들을 포브스 200과 니케이 상위 종목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네. 보면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 NTT, 미쓰이, 소니, 패스트 리테일링, 시네츠, 다이킨, 키엔스 이런 회사들을 뽑아서 봤는데요. 네. 우선 본사 소재지와 공장 소재지를 봤습니다. 본사 소재지를 보면 여기가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나오거든요. 어허. 여기 YN으로 표현을 했고 또 주요 공장 소재지도 표시를 했는데 네. 우선 수도권이 많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이 저 yes Y예요? 네, 어. Y가 수도권에 있는 네네네. 기업들입니다. 꽤 많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인구 감소를 했을 때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어떤 원인으로 집값이 오르냐 수도권 가격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라고 봤을 때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을 봤습니다. 이건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네.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일본 수도권 맨션 가격입니다. 네. 맨션 가격은 이미 2022년 기준으로도 고점을 뚫은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에서 인구 감소 시기에 수출도 많이 늘었는데 네. 수출이 늘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부터 일본의 맨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수도권이 오르는 거 알겠어. 근데 그냥 수도권이 오르는 게 아니야? 수출을 많이 해서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아까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가 있는 아이치현 그리고 미쓰이, 다이킨, 키엔스가 있는 오사카를 봤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일본의 맨션 가격,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꽤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자체는 2017년 4월까지 나온 자료인데 일본이 이제 공개되는 무료 자료로는 이 정도가 한계라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2007년부터 17년까지가 의미가 있는 기간이거든요. 2008년부터 일본이 인구 감소를 시작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꽤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수출이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네. 수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역시 지역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앞에서도 소득이 중요하다. 네. 말씀해 소득이 주셨던 게 중요하다. 바로 그거고.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아까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단독주택 가격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일본 집값은 거의 안 오르거나 올라도 조금 오른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료에서도 단독주택은 마이너스 10%라든지 마이너스 14%를 찍어서 실제로 수출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주택을 보면 이게 제가 에어비앤비로 일본 놀러 갔을 때 빌린 집이거든요. 예. 이게 되게 오래된 목조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 어. 근데 일본의 단독주택은 목조주택이고 어.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들이 이제 지진을 겪으면 계속 낡아가고 실제로 무너지려고 하는데 일본의 단독주택들은 많이 낡아서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고 아무리 토지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여기에 부셔야 되는 집들이 들어가면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네. 재건축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단독주택 가격은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내구재에 해당하는 맨션,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거고 단독주택 가격은 내리는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이하네요. 근데 저기도 약간 좀 외곽 지역. 네, 저기도 외곽 지역인데요. 근데 다른 통계를 보면 일본에서도 도심지에서도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눈에 띄게 낮습니다. 도심지에서도요? 네, 거기 땅값 상승률 정도만 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맨션,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확실히 많이 오르는 거를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살려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GDP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견조하게 많이 올랐죠. 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한화 환산이라서 더 꾸준하게 나왔는데 얘는 달러 환산이라 조금 더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많이 성장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인구 감소 기간에 들어와서는 네. 주택 가격이 GDP 성장률이 좀 평평하게 깎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인구 감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GDP가 견조하게 상승한 만큼 주택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잘 올라왔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할 과거에. 것 같습니다. 예. 네. 부동산이 그냥 오르는 건 아니고요. 나라가 성장하니까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는 0.97이라서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값 왜 오르는 거 같아? 이유를 띄워주셨네요. 이유를. 네,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왜 오르는지 당연히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이 올랐고 인구 감소하는데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드실 것 같거든요. 또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죠. 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들 보니까. 예. 네. 저도 그런데요. 이거 잠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 얘기하는데 AI 엔지니어는 소득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네. 개발자 몸값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AI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좀 나뉘잖아요. 네, 나뉘는데 이틀 전인가 메타에서 5% 정도 인력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개발자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고 코로나 때 개발자 채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너무 공급도 많았고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고 또 개발자 시장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는 직군은 계속 있는데 네. 사실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옛날에 보면 그 어셈블리어라고 해서 거의 바이너리 0101을 코딩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펀치 카드를 쓰고 하는 게 다 0101 구멍 뚫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하다가 C라는 언어가 나오고 그 C 언어를 개발자로 많이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펀치 카드를 뚫는 분들이 C 언어를 배우셨으면 살아남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C는 간단한 명령을 내리기엔 좋은데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추상화 개념이 들어와서 추상화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응하신 분들은 남아있고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새로운 개발자에게 대체가 많이 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로 대체가 됐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메타에서 이제 AI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급 개발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로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발자 시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AI 개발자 시장도 뭐 쉽지 않네요. 네, 쉽지는 않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쵸, 거기서 어느 또 영역에서든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잘 따라가시니까 여전히 잘 되시는데 전반적인 시작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시장도 시클리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IT 기업들 많은 뭐 강남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높았던 이유가 좋은 직장들이 있고 몸값 높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판교 같은 경우도 집값이 빠르게 또 뛰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소득과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관성 중에 하나? 네, 정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공급에 대한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교를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예. 판교 공급을 보면은 2009년도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판교 신도시에 입주를 많이 해서 이때 공급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교가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 많이 올랐냐면 200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판교가 스마트폰이 언제 대중화가 됐죠? 그 즈음이네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 공식 출시하면서 개발자들 되게 많이 채용했거든요. 원래 판교가 아무리 강남과 가깝다고 해도 지금만큼 비싸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는데 그쵸, 그 당시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서브프라임 후폭풍으로 당시에 되게 많은 여파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도 채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몇만 명 단위로 채용을 했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IT 기반이 되는 판교 쪽도 채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IT가 그 소득 수준이 되게 낮은 직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IT 개발자들의 그 연봉이 이 시기에 많이 올랐고 연봉이 높아지니까 판교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시면 판교가 집값이 많이 오른 시기들이 대한민국의 IT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하던 시기랑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2009년부터 계속해서 IT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에 따라서 판교의 집값도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IT만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에 되면 정부 따라서 남쪽의 집을 사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인까지 내려가서라도 사면 잘 되더라. 우리가 일산을 가는 것보다 정부 따라서 남쪽 가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0년대 초중반이요? 네, 수원 용인 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도시 개발 같은 거요? 네, 산업의 변화.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DDR2에서 3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도체 경쟁력이 되게 많이 높아지던 시기였거든요. 결국 수원과 용인이 성장한 배경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거기에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직원분들의 연봉이 높아지던 시기랑 되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인근의 기업들 성장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요가 소득으로 많이 결정이 되고 그 소득은 기업의 성장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답을 가르쳐주는 지역이네요. 네. 판교가. 네. 용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그러했고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공통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럼 가격이 왜 올랐냐?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른 지역들 보시면 신고가 지역은 강남, 용산, 서초, 송파, 전고점 회복한 데는 종로, 광진, 마포 이렇게가 있는데 이 지역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을 것인가? 그러면 혹시 여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강을 끼고 위아래로 네. 그런 수도권 공간도 이제 서울 있고. 중심에서도 가깝고 뭐 일단은 좋은 직장들이 많은 도심지, 네. 예, 맞습니다. 강남,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음. 뭐 여의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강남 업무지구 같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좋은 데가 올랐잖아요. 예. 아래쪽에 성남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럼 강남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구,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를 얘기하고 네. 여의도 그리고 분당, 판교 쪽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네네. 그럼 왜 강남이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요. 강남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23년에 148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큰 편이고 또 강남은 기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서 국가가 약간 위기가 오더라도 강남 업무지구 자체는 성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 CBD 쪽을 보면 중심 업무지구 쪽을 보면 58만 명 정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작죠. 네. 다른 얘기로는 강남의 업무지구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당연히 부족하니까 네. 가격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는 6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의도 그렇게 많아요? 네, 여의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YBD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권역.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 권역. 네. YBD라고 하는 마포를 포함해서 같이 보면 6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주로 금융기업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렇죠. SOL과 같은 전통 대기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6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강남이랑 여의도가 집값이 비슷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의도 집값이 생각보다 강남에 비해서 비싸진 않은데 여의도도 여의도 나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강변 뭐 이제 재건축한다는 집들은 또 엄청 비싸져가지고.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강남에 거의 초고가 아파트랑 여의도가 계속 거의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네, 조망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을 빼면. 한창 이제 여의도가 재건축 늦어지면서 강남을 못 쫓아가던 시절 네. 있었죠. 네. 근데 그 원인이 재건축이 무산되어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강남의 성장률이 여의도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금융기업 중심이니까 금융기업이 여의도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2000년대 중반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금융기업들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여의도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낮아진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인 거죠. 결국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이제 뭐 IT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의 그런 성장률을 여의도에 있는 그 금융권 성장률이 못 따라가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보시는.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강남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한 폭만큼 오르고 있고 다른 업무지구들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한 폭만큼 다른 지역들도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뭐 혹시나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반론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리고 강남에서 고소득자들은 전문직이어서 일반 뭐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거기도 뭐 테헤란 후에 뭐 중소중견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꼭 거기 종사자들은 아닌데 어떻게 그 지역의 일자리랑 그 지역의 집값이랑 등치하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포. 네, 만약에 뭐 한 명만 일을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강남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강남에 가까운 집 중심으로 보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이 돼서 강남에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강남을 선택하실 거고 소득에 따라서 점점 강남에서 멀어질 텐데 결국 분포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까운 것 기준으로. 그래서 강남에 가까울수록 비싼 거고 강남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는 뭐 강남 집값이 사실은 소득으로 사는 집값의 수준이 넘어선 지 너무 오래라.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자산으로 사는 자산? 네. 그죠? 소득으로 사는 자산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강남에는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소득.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경영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급적
강남에 사무실이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가까운 그렇죠. 데서 사실 거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보시고 이해를 못하실까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도 먼 편이죠. 그쪽은. 네. 근로소득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올랐냐? 우리나라 작년에 수출 실적이 최대였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열어보니까 수출을 최대로 찍었거든요. 반도체 수출 자체는 좋았죠. 네. 그래서 물론 22년도 전고점에 비해서 큰 차이로 수출 최대를 찍은 건 아니지만 네.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최대를 찍었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수출을 하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진 실적만큼 연봉 협상의 여지도 높아지고 인센티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매력이 높아져서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월별 실적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수출이 월간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출과 주택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좀 봤는데 여기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입니다. 네. 보시고 오렌지색 얘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초록색이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 전국이 더 대표성이 있겠죠. 전국을 보시면 사실 수출과 거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올랐지만 네. 그 이후에는 평평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전국 가격도 약간 올랐지만 평평했고 전국 지수도 수출이 평평한 기간 동안에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그 전으로 봤을 때 수출이 많이 오를 때는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수출이 또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고 꺾일 때 같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보면 서울이든 전국을 봤을 때든 수출과의 연관이 꽤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역시 소득을 따지려면 제조업과 수출 또 거기서 이제 맥이 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빈 땅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만이 답이다라고 하고 정부에서 실제로 그걸 더 빨리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쪽을 보기에는 잘 될 것 같나요? 재건축 개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되게 부담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보면요. 우선 최근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많이 나와서 이거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계신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잘 추진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거 사놓으면 잘 될 거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 전체가 성장을 하니까 온 국토가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성장을 하니까 뭐를 사도 올랐던 거고 네. 그 오르는 거는 어쩌면 내가 물건을 잘 사서 오른다기보다는 성장하는 국가의 탔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아무거나 사두고 놔두면 다 오른다는 인식이 있는 게 예. 현실인데 네. 지금은 그 성장 수준이 GDP 기준으로 1% 중반대로 내려왔고 이 상황이 얘기하는 거는 성장이 희소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됐을 때는 항상 더 비싼 그 입지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별적으로 오르겠다는 거죠. 강남에서는 여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강남 쪽에는 기업이 여전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정 기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강남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을 채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들어가죠. 그 강남이라는 업무지구 전체의 소득을 높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닌 지역들에서는 성장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성이 중요한데 그 사업성의 기저에는 주변의 인프라, 어떤 일자리 네. 같이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하신 걸 맥이 다 닿는 거네요. 네. 근데 또 전반적으로
재건축 비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분담금도 또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규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집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집을 사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자라고 갔었는데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실 때는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개발 사업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이 희소해졌기 때문에 개발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럼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신용이 얼마인가 실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트랙 레코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얘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발하려는 지역의 상품성 이 지역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 지역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와이스트릿이 거버넌스의 진심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좀 훌륭합니다. 네, 거버넌스의 진심인 채널인데 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가 진짜 좋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 네.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 별로 잘 신경을 안 써봤는데. 네, 주식회사에 대한 거버넌스는 우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네. 재건축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상가와 주택을 같이 재건축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아하. 법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시행령과.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거고 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상가를 받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도 주택이 나오는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가 투기도 좀 있었고. 네. 왜냐하면 상가를 받으신 분들은 상가를 재건축해서 상가를 받는 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적절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그 조합원들이 또 선택을 하는 거에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저 상가랑 같이 끼고 더 대규모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같이 끼워주는 거고. 네. 뭐 네. 그게 또 나중에 또 뭐 분쟁이 되기도 하고. 네. 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거를 상가는 상가고 집은 집이고 이렇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버넌스가 더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네. 거버넌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덜 했었고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초과 수익을 더 올리기가 좋은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가 많이 개정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버넌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버넌스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죠. 재건축은 뭐 그곳이 갖고 있는 용적률의 한계라든지 기존의 용적률과의 차이라든지 뭐 임대가 얼마나 들어가 뭐 복잡하기는 한데 또 기부채나 얼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은 천차만별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실전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케이스가 너무 다르니까. 네. 서울 지역은 특히나 이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또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고 건설사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도 많이 못 하고 있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떤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까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팩트를 보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서울은 평균 5만 호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4만 호 정도 공급이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간으로. 네. 경기도는 연간 7만 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한 6만 호 정도 공급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맞고 이게 한 해, 두 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분당 쪽도 아까 보여드린 자료인데 공급이 많이 부족을 하죠. 근데 분당을 봤을 때 분당이 물론 비싸지만 분당이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폭등을 했나요? 그거는 아니고. 폭등하진 않았잖아요. 네. 많이 부족한데 기존에 있던 집들에서 잘 매매하시고 잘 거주하고 계시고 물론 집값이 매우 비싸지만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꽤 저렴한 편이고 네. 그래서 분당을 보면 공급 부족하다는 게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분당 근처에 공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시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급 부족해서 오른다는 얘기를 저는 한 거의 4년째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이 파란색이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고 네. 오렌지색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요. 네. 공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예. 공급이 내릴 때 오히려 집값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22년도가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 22년도를 보면은 대략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 기준으로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22년도는 얘가 연 단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올랐다고 보이지만 예. 사실 체감적으로는 22년도를 올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 이때 너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주택의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때 이후로 집값이 올라야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 기간을 봤을 때도 공급과 매매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예. 약한 양의 관계. 이 얘기는 공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고 오를 때가 좀 있고 또 집값이 오를 때는 공급이 올랐을 수도 있고 모호합니다. 0.34 정도면 되게 모호한 상태입니다. 예. 높은 게 아니죠. 상관관계가. 네. 일단 이거 양의 상관관계인 거고 음이 아니라는 거. 음이 의미하는 거는 음은 거꾸로 가는 거고. 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빠진다는 건데 아. 얘는 공급이 늘어날 때 대체로 집값도 올라가더라.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건설사들이 네. 집값이 올라야 공급을 늘리는 유인이 되고 네. 집값이 떨어지면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공급을 늦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측면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공급 시점을 레깅해서 봤는데 예. 조금 다른 제가 해석하기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새로운 집을 공급하니까 집값이 오르더라. 물론 건설사들이 새로운 집을 공급할 때 전망을 좀 하겠죠. 전망을 하겠지만 예. 대체로 공급을 하면 그 신축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비싸고 그 입지에 비해 비싸고 그 비싼 가격이 영향을 주어서 전반적인 지수를 올린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이걸 반대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이 늘어났다는 건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경향성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2009년부터 분석을 한 건데 사실 더 옛날로 가서 보면 이 경향성이 반대로 나옵니다. 80년대부터 이 데이터를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빠진다는 인식이 맞거든요. 서울 기준으로는. 네.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확실히 집값이 많이 빠졌고 뭐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네, 주택 공급 200만 호 시절 때는 확실히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집값이 확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네. 그게 뚜렷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까지 나옵니다. 네. 그거는 꽤 뚜렷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기점으로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기점에 주택 보급률이 전국 기준으로 100%를 찍었거든요. 이제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더 좋은 집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시기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하고 그 있고요. 집 중에서 네. 그 시점부터 경향이 바뀌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은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들 1980년대, 90년대 인식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공급에 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 중에서 골라서 사는 시대다 보니까 맨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역시 더 양극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거에 너무 조바심을 느끼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저는 임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상황에 적응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선 세입자분들은 우리가 임대차 입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5% 증액 제한이 걸리고 나서는 네. 전세 물건 찾으실 때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시거든요. 이게 전세가 훨씬 더 고관여 상품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년 이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었고 네네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방어할 수 있고 또 5% 증액 제한으로 임대료 상승도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년을 바라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집을 선택하실 때 전세라고 해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시장에 적응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네. 임대도 그런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22년도 이제 공급이 막 줄어드는 시기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청약할 것도 없고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떤 집을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부족해진 공급에 많이 적응을 하셨고 물론 이게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오래된 연식의 집 중에서 거주하실 만한 아파트로 많이 넘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시장이 적응한 것 중에 하나가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신축이 가치가 높아져서 비싸진 건 아니고 얘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은 낡아가는 것밖에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축 프리미엄이 생기는 식으로 하나의 풍선 효과가 생겼고 다른 식으로는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까지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90년대 아파트 생각을 해보면 2000년 불편하죠. 초반까지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혹시 2000년 초반대 네. 한 15년 된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2000년대 초반에 15년 된 아파트. 네,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네, 한 그때만 하더라도 85년, 이제 지하 주차 있는 아파트 없는 아파트 확 갈렸죠.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아파트가 한 15년 됐으면 되게 낡았다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도 79년에 입주를 했는데 96년이 17년 차인 96년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을 보고 이제 꿈을 키울 수 있었는데 재건축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90년대 후반부터. 네, 96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보면 아파트가 한 17년쯤 됐을 때 낡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추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인식들도 그 당시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15년 된 아파트는 많이 낡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을 보면 사실 거의 준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15년 차까지 넓어진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0년대, 80년대 기술로 지었던 아파트랑 물론 이제 2000년대 기술로 지은 아파트의 차이도 있겠고 네. 구조도 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확 바뀌었고 주차장도 지상이냐 지하냐 또 지하 주차장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상은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또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신축의 개념도 아니면은 준신축 네. 개념도 훨씬 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품성 개선이 아마 주요한 영향일 것 같은데요. 상품성 개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아파트도 그렇지만 대략 15년 된 아파트까지는 상품성도 괜찮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신축이 공급이 적게 되니까 15년 차 아파트까지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이 만약에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요즘의 아파트들은 훨씬 더 시설이 좋잖아요. 네네. 그게 표준이 됐을 텐데 신축 공급이 줄어드니까 대략 15년 된 아파트의 상품성까지 여전히 좋게 인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했을 때 시장을 적응을 해서 아파트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명이 길어졌다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부족론에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이나 넓은 연식까지 더 오래된 연식까지 보시고 거기까지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중요한 결론 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그럼 2025년에는 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24년도 수출을 보면 4년도 수출이 최대를 찍었고 현재 1월 10일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그 관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수출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지만 수출이 여전히 호조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25년도에도 주택을 매수하는 게 적절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오르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의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수출이 일어난 공장들은 지방에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 중에서도 수출 공장들이 있는 지역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청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반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울산은 화학공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네네네. 업황이 좋지만 화공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울산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 쪽은 이렇게 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개별성이 강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지역들이 많이 오른 것들은 수출하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도 수출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아지지만 결국 본사에서도 그 높아진 소득으로 연봉 협상을 할 거고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강남, 그다음에 CBD, YBD 중심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그 소득이 전파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소득 높은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은 사실은 또 압축적이네요. 네. 사실 선택하려고 보면 그렇게 선택지가 넓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은 인접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덱스 ETF처럼 접근하라고요? 네, 아파트 가격은 정확하게는 비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은 인접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인접 기업.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 수출이 엄청 좋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그 기업 ETF처럼 네. 그 지역을 봐라. 네. 연계가 된다. 네. 근데 여기서 반론. 네.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HBM이나 뭐 이런 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평택 지역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거긴 또 뭐 빌라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초과 공급이 너무 많았고 막 그래서 빈집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경우도 또 있기는 하긴 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네, 만약에 삼성전자에 근무한다고 하시면 예. 평택을 더 남쪽으로 가서 평택으로 갈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와서 강남에 좀 더 가까워질지 분당 강남에 가까워질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평택 기준에서 출근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삼성전자와 그 협력사가 대부분인데요. 네네네. 분당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강남권 기업들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판교, 분당 자체에 있는 기업들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결국 그 ETF, 분당 아파트의 ETF는 분당도 가지고 있고 판교, 강남, 삼성전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바스켓이 훨씬 크고 성장성도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 몰빵인 곳하고 네. 다른 IT 기업, 다른 뭐 스타트업 뭐 이렇게 있고 사업 소득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버무려져 있는 바구니하고 그 차이. 네.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가네요. 네. 그리고 평택 기준으로는 그 아파트에서는 근처에 넓은 지역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랑 협력사밖에 없는데 다른 데 좀 비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분당 기준으로는 다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인덱스 ETF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지역 집을 사야 하는지는 좀 명쾌해졌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지역들이 비싸다는 거. 비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게 왜냐면 아니 누가 뭐 강남 집값 뭐 튼튼한 거 몰라?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 거 누가 몰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인적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한다고 하면 성장성이 좋은 지역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 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그분들은 더 비싼 집을 매수하실 거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을 제외한다고 하면 네. 지수 기준으로는 꾸준히 오르는 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고민은 커집니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좀 어떻게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는 소득이 어떻게 주택 가격에 연관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강남 접근성 어떻게 평가하고 YBD 접근성 어떻게 평가하고 CBD 접근성, 분당 접근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입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적절한 상품성이 어떤 게 있는지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완전 이제 실전 투자 전략. 네. 또 그것도 지역 분석하고 동별로 네. 아파트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강병호 엔지니어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따로 좀 특강을 하나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가기보다는 좀 좁혀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2025년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혹은 갈아타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히 어떤 지역에 어떤 세그멘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네, 타겟 좁혀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득 기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감은 오셨을 것 같아요. 특히 주택 가격은 인접기업의 인덱스 ETF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GBD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CBD 접근성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장 접근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그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통이 들어오면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이는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교통의 호재가 작용할 수 있고 작용하지 않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약간 그 주식 투자할 때 뭐 어떤 퀀트 분석처럼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부동산도? 네, 부동산도 저는 퀀트 기준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퀀트 기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 이런 요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사실 아까 공급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투자하려는 지역들, 소득이 늘어나는 지역들에서는 공급 증가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네. 공급 감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공급 메시지거든요.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사야 되는 지역들에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이고 거기 내에서 적응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중요한 직장 접근성, 그다음에 교육, 교통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목적도 중요한데요. 투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내 집 마련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한 채가 네. 정말 중요하니까요. 한 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에서 주거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투자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시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집을 거주하시다 보면은 자녀분이 생기시고 또 성장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 갈 때 첫 번째로 잘 팔릴 수 있는 집, 두 번째로는 이사 가는 시점에서 그 시장 상승률만큼 따라가거나 그 이상을 따라가서 내가 수월하게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게를 키워나가는 관점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내 집 마련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인덱스 ETF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인덱스 ETF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보통 월급을 받고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금융자산 비중이 부동산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 주식시장의 거버넌스가 가장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월급을 받았는데 절반 정도를 자신 있게 매달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을 못 믿으니까.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반면에 월급의 절반 정도를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아파트에 넣는 것은 어떨까, 심리적으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아마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주택에 넣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실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리금의 이자는 아깝지만 원금은 어차피 내가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츠값이 인플레이션 이상만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의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가 그 장기 평균으로 약 3.3%입니다.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주택시장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산 내에서는 한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아파트 시장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ETF가 동작하는, 아파트가 인접기업의 인덱스 ETF라고 하는 논리가 동작하는 배경에는 한국 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부족한 거버넌스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명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퀀트로 접근하는지 좀 더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통해서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I 엔지니어이자 고등학교 때부터 부동산 투자의 꿈을 품고 또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꽤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신 강병호 님에게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 나중에 또 강의도 좀 청해 볼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강병호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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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